신뢰보원칙 공부합니다. 자, 의에서 동그라미 1번 눈으로 읽어요. 신뢰보원칙이 뭐야? 말하자면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말과 행동을 했어. 언동. 응? 행정기관이 언동을 했을 때 행정기관에 관한 언동이 정당하다. 응? 계속 존속될 것이라고 국민이 믿은 거야. 근데 그 믿은 게 보호해줄 가치가 있는 믿음이었다면 보호해주는 원칙이다. 우리 예를 들어보자. 우리나라에서 무슨 입시제도 이렇게 발표하잖아. 이 윤석열 정권 들어가지고 무슨 또 입시제도를 발표해. 또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중3, 고1 입시제도가 이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입 준비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러고 이제 준비를 쭉 했는데 갑자기 또 바꿔. 입시제도를 또 바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바뀐 제도에 맞춰서 이제 공부할 시간이 별로 안 나. 이게 용납이 안 되지. 그럼 최소한 어떻게 해야 돼? 제도를 바꾸더라도 기존의 제도를 믿고 따라 준비했던 학생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바뀐 제도는 뭐 몇 년 뒤부터 시행을 한다. 이렇게 유예 기간을 둬야만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거지. 응? 바로 시행하는 건 그건 안 된다. 응? 이런 거야, 연관이 있어. 자, 동그라미 2번. 신뢰보원칙은 독일의 20세기 초 독일의 학술 판례에서 급부행정령에서 인정되오다. 독일 연방 행정 절차법이란데 명문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으며 영국, 미국 쪽에서는 밑줄 쳐주세요. 영국, 미국 쪽에서는 뭐라고 부르는데 금반원의 법리. 이 단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독일은 우리는 독일에서 쓰는 용어를 따와서 신뢰보호 원칙이라는데 영국이나 미국 측은 금반원의 법리다 이렇게 하는 원칙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금반원은 자기 말한 거와 반대되는 행동은 금지된다는 원칙이라는 거지. 응? 비슷한 거야. 자. 근거에서 중요한 게 있어. 동그라미 1번. 신뢰보호 원칙은 첫째 줄 어디서 노출된다고?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 응? 법치국가 원리의 내용 중 하나인 어디서? 법적 안정성. 이게 중요하다. 법적 안정성. 괄호치고 법률 적합성. 이거는 아니란 말이야. 응? 그러니까 자, 요거 잠깐 부연 설명할게. 원래 옛날에는 우리 법치국가 한다, 법치행정한다 그러면 만들어진 법대로 하는 거 이것만 간단하게 생각을 했다고. 법대로 하면 된다. 만들어진 법대로. 근데 이 법대로 하는 것만이 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이제 법치국가 원리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수레바퀴로 굴러간대. 하나는 법대로 하는 거, 법 만들어 놓고 만들어진 법대로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표현하기를 법률 적합성이라 그래. 응? 또는 합법성, 법대로 하는 거. 근데 이거 말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국민들이 이제 국가가 만든 법 같은 걸 만들어진 걸 보고 거기에 그걸 믿고 거기에 맞춰 행동을 하면 그 법과 관련된 생활을 안정성 있게 유지할 수 있게 유지하도록 해줘야 된다. 그걸 우리가 이제 법적인 안정성 이렇게 얘기를 한다. 우리 생각을 해보자. 우리 아마 국어 시간에 배우겠지. 그 조변석계라는 말 사자성어 있지. 조변석계라 그러나? 조변석계가 아니고 조령모계 들어봤어? 조령모계 못 들어봤어? 국어 시간에 그런 거 배울 텐데. 그러니까 아침조야. 령은 법을 뜻하는 말이야. 아침에 법 만들었어. 그다음에 모계 전용모 고친다는 뜻의 개야. 그럼 아침에 법 만들어 놨다가 저녁 때 또 개정을 해.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사람들이 법 만들어도 이거 뭐 저녁 되면 또 바뀔 건데 금방 바뀔 건데 그 따르겠어요? 법 안 지켜. 그럼 법치국가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법은 한번 만들 때 신중하게 만들어 놓고 바꾸는 것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자주 바꾸면 안 된다. 마찬가지야. 그거야. 그러지만 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만들어진 법을 믿고 국민이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안정성을 유지시켜줘야 법치국가가 제대로 굴러간다. 그래서 법치국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로 굴러가는데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된다. 신뢰 보호해줘야 된다는 건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국민의 그 만들어진 법과 제도를 믿고 따른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 줌으로써 법적 생활의 안정성을 유지시켜 가야 된다. 여기서부터 국민의 신뢰 보호가 나온대. 그래서 경우에 따라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이 둘은 충돌이 될 수도 있어. 어떤 경우가 충돌되냐면 이제
이런 경우 있지. 국민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행정기관이 잘못해서 영업 허가를 내줬다. 허가 내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국민은 그냥 행정기관이 뭐 이렇게 뭐 갖춰오라 뭐 갖춰오라 시키는 대로 다 갖춰서 신청을 했고, 그랬더니 허가를 내줬어. 영업 허가. 그래서 A라는 사람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 허가를 받아가지고, 응? 이 영업을 해요. 막 많은 돈을 투자해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응? 인테리어 하고 영업 중이야. 근데 이렇게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투자하고 영업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이 이렇게 허가 잘못 나갔다는 거예요. 위법하게 허가 잘못 나갔다. 그러니 허가가 위법하게 나갔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대? 허가 취소해야 되겠대. 영업 허가 내줬던 거 위법한 허가였으니 허가 없던 일로 취소해야 되겠대. 그럼 허가 취소시켜 버리면 A 어떻게 되는 거야? 많은 피해를 보게 되겠지. 투자했던 돈도 다 날리고, 그렇지? 그러니 이때 A는 아니 내가 무슨 잘못 있냐? 당신들이 허가 잘못해서 당신들이 내준 거 아니냐? 응? 그러니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위법한 허가였더라도 그대로 허가를 유지시켜 달라. 그래서 A는 소위 허가를 유지시켜 달라. 위법한 허가지만 유지시켜 달라. 그랬더니 행정기관 측은 그러면 그 위법한 허가를 유지시킨 건 법률 적합성, 합법성에 어긋나는 건데 허가 취소해야 되는데 이 충돌이 나잖아. 그러니까 이게 국민한테 이익 주는 조치인데 위법한 이익 주는 조치를 했어요. 이랬을 때 이거 허가 취소하는 거. 취소하는 건 합법성, 법률 적합성에는 맞아. 그렇지만 또 함부로 취소하면 국민의 아무 잘못 없는 신뢰를 해치게 돼. 이 충돌이나 이거 어떻게 해결했냐 이런 문제야. 그죠? 결론적으로는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이거 따져야 돼. 그러니까 이거 아무 잘못 없는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더 크냐? 이거 위법하나 간데 유지시켜 주면 공익에 큰 문제가 있다. 이러면 허가 취소를 해야 될 필요성이 크냐? 결국 사안마다 이익을 따져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무조건 허가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신뢰 보호가 무조건 돼가지고 무조건 위법하나 거 유지시키는 것도 아니야. 그렇지? 여러분들 오늘 아침인가 어젠가 뭔가 기사 나왔는데 뭐였더라?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코로나 때문에 피해 입은 그 자영업자들 무슨 지원금 막 이렇게 신청받았고 다 줬다는 거야. 막 줬는데 뭔가 잘못돼 가지고 뭔가 대상자가 아닌 사람한테 지급이 됐다든지 또 뭐 많이 나갔다 뭐 이런 문제가 있나 봐. 근데 그거 가지고 또 뭐해? 다시 또 반환하라고 또 요구를 했대. 그래갖고 또 뭐 받은 사람들이 부글부글하고 한데 제일 이제 저기 한 게 줬다 뺏는 게 제일 싫잖아. 그지요? 제일 기분 나쁜 거잖아. 그래갖고 근데 거기도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이제 문제되는 게 신뢰 보호야. 자기는 아무 잘못 없이 자기가 그 지원금 받을 요건에 해당한다고 신청을 했고, 그 심사 다 해서 적법하게 자기한테 줬다고 생각하고 나는 적법하게 받은 거로 믿고 다 내가 빚 갚을 때 쓰고 다 갚았는데 이제 와서 잘못 지급됐다. 응? 다 뱉어내라. 이 신뢰 보호 위반. 이 싸움이 날 수 있어요 지금. 응? 다 관련이 있어요. 자, 어쨌든 신뢰 보호 원칙. 그래서 일본의 중요한 거. 법칙과 원리 중 법적 안정성에서 도출되는 거다. 법률 적합성이 아니라 때로는 법률 적합성하고 국민의 신뢰 보호를 해줘야 되는 필요성하고는 충돌이 될 수 있는 관계도 돼요.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중요. 신뢰 보호 원칙 명문으로 실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들이 있어요. 행정기본법, 국세기본법, 행정절차법 이런 법들이 있어요. 응? 그래서 우리 행정기본법 규정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응? 일단 두째 줄에 보면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응? 그러면서 물론 100%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 첫째 줄에 이런 경우는 빼고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떤 경우? 공익 또는 제3자인 다른 국민의 이익을 현재 해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행정조치를 믿고 따른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 주게 될 경우 공익이나 다른 제3자인 다른 국민의 이익을 크게 해치는 경우 빼고, 그런 경우는 상대방의 신뢰 보호 못 해주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는 보호해 줘야 된다. 이렇게 선언한 거죠. 응? 자,
그러면 여러분이나 나가 행정기관이 나한테 뭔가 말하고 행동한 걸 믿고 따랐다. 응? 신뢰 보호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요건. 이 조건이 충족돼야 신뢰 보호 주장에서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그 요건에서 대법원이 언급한 게 있어요. 근데 외우지 말고 읽어보자. 첫째, 뭐가 있어야 되는데 둘째 줄에 보니까 그냥 읽어봐. 판례에서 적용 요건에서 첫째, 줄여서 압축하면 국민이 믿게 만드는 행정기관에 뭔가 조치가 먼저 있어야 돼. 안 그래요? 허가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든가 이미 허가를 내줬다든지, 그지? 그래서 둘째 줄에 보면 행정기관이 개인에 대해서 신뢰할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먼저 했어야 돼. 공적인 견해 표명했어야 된대, 그죠? 응? 믿게 만드는 어떤 조치를 했어야 된다는 거야, 행정기관이 먼저. 그리고 셋째 줄에 보면 그 행정기관이 한 공적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상대방이 신뢰를 했어야 돼. 응? 행정기관이 자기한테 한 조치 정당한 조치다라고 신뢰를 했고, 그리고 그 신뢰를 한데 뭐가 없어야 돼? 귀책 사유, 책임이 돌아갈 수 있는 사유.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이 없어야 된다는 거야. 응? 네, 쭉 읽고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냥 행정기관이 나한테 해준다고 약속한 조치 아니면 이미 해준 조치 정당해. 그리고 그거 아무 잘못 없이 믿었다. 가만히 믿고 있는 마음, 정신 상태를 보여준다는 게 아니라 그걸 믿고 뭘 했어야 돼? 행동을 했어야 돼. 그래서 셋째 줄에 보면 넷째 줄, 개인이 행정기관이 한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떤 행위를 했어야 돼. 여기 아까 내가 예를 보면 행정기관이 영업허가를 내줬잖아. 그래서 자기는 적법한 영업허가 받은 것을 알고 뭐 투자를 해서 영업을 하고 있잖아. 이게 바로 이제 신뢰하고 행위를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행위를 했는데 뒤늦게 가서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이제, 그리고 상대방이 이렇게 투자하고 뭐 이 행위를 한 건 행정기관이 믿게 만드는 공적 견해 표명한 걸 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는 원인 결과 관계, 인과관계가 인정이 될 때, 이때 이제 개인은 신뢰 보호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야. 응? 이제 이렇게 됐는데 마지막 그 다섯 줄에 행정기관이 어떻게 돼? 맨 처음에 했던 공적 견해 표명했던 거와 반대되는 조치를 해서 국민의 이익이 침해될 때. 그러니까 여기서 반대되는 조치는 뭐야? 허가 내줘놓고 허가 취소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 행정기관이. 그지? 이랬을 때 이제 이거는 신뢰보호, 허가 취소하려는 조치는 신뢰보호에 위반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다만 마지막 여섯 번째 뭐 있어? 이거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해주게 될, 신뢰 보호하는 차원에서 위법한 허가를 유지시킨다든지 이렇게 되면 공익이나 제3자 다른 국민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그런 우려가 없어야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응? 아까 뭐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거와 유사한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판례가 먼저 있고 행정기본법이 작년에 만들었어. 2021년 3월에 최근에 생겼어.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나눠 쓰는 거야. 나눠 검토하는 거야. 응? 다음 페이지 보니까 동그라미 1번, 먼저 행정기관이 먼저 무슨 조치를 했어야 돼. 선행조치. 우리 학자들은 선행조치라고 그러고 우리 대법원 판례는 공적 견해 표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 국민이 신뢰하게 만드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 신뢰하게 만드는 조치는 엄청 거의 행정기관이 하는 모든 조치가 다 포함돼. 그래서 예를 들어 첫째, 그때 뭐 법령을 제정해 놨다든지, 응? 또는 뭐야? 행정조직 내부 행정규칙도 대상이 되고, 행정계획, 또 공권력 행사에서 법적인 행정행위, 또 사전 약속하는 확약, 국민에 대한 권고조치 이런 거 다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조치들이야. 응?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먼저 국민이 신뢰하고 즉 믿게 만드는, 믿고 행동하게 만드는 어떤 조치를 먼저 했어야 된다. 그렇지? 응? 그래서 이거 제목만 써. 자, 제목만 써놓으면 우리가 그냥 이치상생하고 행정기관이 먼저 국민이 믿게 만드는 어떤 조치를 했어야 된다. 행정기관에 선행 조치가 있어야 된다. 허가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나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거 많은 돈을 들여서 준비를 해놨다. 이런 게 다 이제 약속을 믿고 행동한 거잖아. 이미 허가를 해줬다든지 이런 거 다 선행 조치. 근데 우리 대법원은 이거를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 선행 조치의 공적인 견해 표명 얘기를 좀 더 해가지고, 그죠? 그다음에
디귿법. 국민이 신뢰하는 대상인 행정기관의 선언 조치는 반드시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만 말하는 건 아니다. 법 만들어 놓은 거 모든 사람에게 법 적용된다고 발표한 거죠? 행정계획도 불특정한 다수 국민에게 다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에게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신뢰보호 대상이 됩니다. 응? 입시제도도 뭐 특정한 개인 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 전체 국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 입시제도 발표하는 것도, 그지? 그 다음에 뭐야? 리을번에 묵시적인 것도 인정될 수 있어요. 첫째 줄,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 응? 예를 들자면 여기 뭐 나왔어? 비과세관에 오랫동안 세금 부과 안 해오고 있어.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세금 부과 안 하려는구나라고 믿게 되잖아. 아니면 또 뭐 있어? 비과세관행 부작위도 포함되며, 그죠? 과로가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뭔가 영업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데 뭘 위반을 했어. 이거 영업 정지 나올 건데, 나 위반한 거 적발이 됐는데 영업 정지 혹시 나올 것 같은데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몇 달이 지나고 뭐 1년이 지나도 영업 정지 안 나와. 그럼 이제 까맣게 잊어버렸어. 그냥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하니까 그냥 안 하고 넘어가는 거다 이렇게 믿었는데 몇 년이 지나서 갑자기 너 그때 위반했지 영업 정지, 이런 거 문제될 수 있다는 거지. 왜냐면 상대방으로서는 행정기관이 물론 너한테 영업 정지 안 나갈 거다 명시적으로 말한 건 아니지만 뭐 1년 동안 아무 조치 없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건 묵시적으로 안 하려는 거다 하고 믿게 된 마당에, 그죠? 이런 경우 묵시적인 것도 포함된다 이거야. 꼭 명시적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묵시적인 것도 포함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미음법. 국민이 신뢰하는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는 위법한 행위도 신뢰보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아까 내가 예를 들었죠. 어떤 A한테 영업 허가 내줬는데 위법한 영업 허가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아무 잘못 없이 적법한 영업 허가로 믿고 이렇게 해왔다면 이것도 경우에 따라 신뢰보호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적법한 행정작용만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위법한 작용도 상대방한테 잘못이 없었다면 신뢰보호 될 수 있어요. 단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근데 위법이 아주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는 무효가 돼. 무효인 행위는 위법이 워낙 누가 봐도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 봐도 명백하게 위법인 이상 그거를 적법이라고 믿은 상대방은 잘못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무효인 행위는 신뢰보호 대상 안 된다. 응? 여기서 이제 나중에 또 배우지만 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해서 다 무효인 건 아니고 위법의 정도를 따져가지고 위법이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그러면 무효인 조치, 위법이 경미하다 그러면 일단 취소 조치가 나올 때까지는 효력이 유지되는 거로 이렇게 나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위법인 조치는 신뢰보호 대상이 된다. 그러나 두 번째 줄 무효인 행위는 신뢰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응? 맞죠? 그리고 비읍법.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내지 공적 견해표면 반드시, 예를 들면 시장이 이제 최종 권한자야. 시장이 직접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시청 밑에서 시장을 보조하는 담당 공무원이 뭐 허가됩니다, 이러고 약속하고 이런 거 있지? 이것도 다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거야. 응? 그래서 행정청, 처분청 자신이 하는 것만이 아니라 보조기관인 담당 공무원이 하는 것도 신뢰보호 대상이 됩니다. 좀 이따 판례를 통해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이 정도를 중시하고 관련 판례를 보죠. 응?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범위라고 있는데 거기에 키워드는 뭘까? 거기 세 줄 한번 읽어보자.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돼 나오는 원칙인 신뢰보호 원칙은 국민이 법률이나 어떤 국가의 제도가 장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합리적 신뢰를 바탕으로 적응하여 개인이 어떤 법적 지위를 취득해 왔을 때는, 형성해 왔을 때는 국가라역은 그와 같은 국민의 신뢰를 되도록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근데 쭉 가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 있어? 법률이나 뭐 이런 것만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또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데, 입시제도, 국가 관련은 입시제도도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국가의 조치다 이거야. 응? 입시제도
자, 오른쪽 판례 중요합니다. 공적 견해 표명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 여러분들 행정기관이 한 조치가 판례의 용어에 따르면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는 거에 해당이 돼야 그걸 믿었다고 신뢰보호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공적 견해 표명인지 아닌지는 일단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요하나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서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쟁에 구애될 것이 아니고, 이거 밑줄,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쟁에 구애될 건 아니고, 그러니까 형식적인 권한만 가지고 판단할 건 아니고 이런 거 담당자의 국민한테 이렇게 말과 행동을 한 담당자의 조직 내의 지위와 업무, 임무, 경위, 국민의 신뢰 가능성이 있죠. 즉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세제부터, 그지? 오로지 형식적인 권한만 갖고 판단할 일은 아니다. 응?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거야. 응? 그럼 요거하고 딱 들어맞는 사례를 먼저 공부하자. 자, 요거와 관련해서 맨 아래 그 페이지의 맨 아래 봐봐. 맨 아래 3번 있죠? 옛날 명칭으로 보건사회부 장관. 현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라 그러나? 그죠? 네. 자, 하여튼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뭐냐면 시골에 가면 병원이 없어. 산부인과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고. 뭐 젊은 사람도 없으니까 애를 안 낳으니까 장사가 되겠어? 그래서 시골에서 있는 소수의 젊은 사람들이 애를 낳으려면 몇 시간을 그죠? 차를 타고 대도시로 나와야 되고, 그지? 참 시골 살면 그런 게 또 안 돼 있어. 인프라가 부족해서 더더욱 시골에 안 살라 그래, 그죠? 그러니까 참 국가가 해결할 과제인데. 그래서 자, 어쨌든 거기 보니까 시골에 병원들이 자꾸 사라지고 없어. 그래서 보건사회부 장관이 신문에 발표를 했대. 뭐라고? 시골에 병원을 짓고 운영하는 자한테는 각종 세금을 부과 안 한대. 세금 면제해 준대. 응? 신문에 발표를 했어. 그래서 그 보건사회부 장관의 발표를 믿고 저기 어떤 기업이 강원도 홍천에다가 땅을 사고 병원 건물을 지었어. 땅 사고 병원 건물을 지었어. 수백억을 들여서. 응? 그런데 세금이 나온 거야. 부과된 거야. 홍천 군수가 땅 사고 건물 짓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엄청 물렸어. 그러니까 있으면 반발하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문에 발표했는데 이거 시골에 병원 짓고 운영하면 세금 다 면제한다 그랬는데 왜 홍천 군수 세금 부과했느냐? 소송을 냈어. 이건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세금 부과다. 세금 부과 취소해라. 그리고 소송을 낸 거야. 행정소송. 여기서 근데 다툼의 쟁점이 뭐야? 아니 보건사회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금 부과할 권한도 없고 세금 부과 권한이 있는 자가 세금을 면제해 주는 권한도 있는 거거든. 근데 세금 부과나 면제 권한이 전혀 없는 자다. 그럼 권한도 없는 자가 세금을 면제해 준다고 약속한 거? 그건 믿을 게 아니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권한 있는 자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게 쟁점이 된 거야. 그래갖고 1심 법원 판결에서는 이거는 세금 부과, 이거는 권한 있는 세금 면제 권한 없는 자가 약속한 행위로서 이거는 1심 재판에서는 이건 신뢰보호 대상이들은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세금 부과 조치는 신뢰보호 위반한 거 없다. 뭐 이렇게 판결한 거야. 이 승복 못한다. 고등법원 올라갔지. 그지? 응? 고등법원 올라갔더니 이번에 또 뒤집어했어. 이거는 신뢰보호 해줘야 되는 거다. 세금 부과 위법이다. 응?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엎치락뒤치락 했어. 근데 최종 대법원 판결은 뭐야? 아까 위에 다시 한번 해봐. 이거 꼭 원칙적으로는 권한 있는 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게 꼭 형식적인 권한만 갖고 따질 건 아니다. 그지? 그렇다면 이 사안을 가만히 보니까 세금을 부과하고 면제시켜줄 권한이 없는 보건사회부 장관이 말하자면 신문에 발표하고 약속을 한 거지만 거기에 이제 그 뒤에 보니까 이 세금을 면제해 주는 어떤 조치를 할 권한이 있는 그 당시에 내무부 장관, 그 당시에 시도지사가 이제 세금을 면제하는 조례를 각 시도에서 만들도록 하겠다. 이런 뒷받침하는 약속도 있었던 점, 이런 점을 다 종합해서 보자면 이거는 뭐야? 예? 권한 있는 자가
공적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 응? 그러니까 뭐 형식적인 그러니까 법 규정 딱 보면 보건복지부장은 세금 부과 면제권은 없거든. 형식적인 것만 갖고 따질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을 다 종합해 보면 봐서 실질적으로 보자면 이건 권한이 있는 자가 약속한 거와 마찬가지로 봐야 된다. 그렇게 보면 결론은 뭐가 나겠어? 세금 부과한 건 신뢰보호 원칙에 위법한 세금 부과다. 세금 부과는 어떤 일로 취소한다. 이렇게 된 거지. 결론은 이긴 거지. 응? 그런 사건이었다. 이해할 수 있죠? 형식적 권한만 갖고 판단하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 페이지에 중간에 우리가 거기에 비과세관행이라는 단어가 나와. 두 번째 판례. 그렇죠? 비과세관행이라는 건 소위 이제 묵시적으로 오랫동안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안 나온 거에 대해서 국민이 이제 세금 부과 안 하려는 행정위원회 의도가 있구나 믿게 됐을 때 세금 부과하는 거 안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근데 비과세관행이라고 인정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대. 세 가지가 뭐뭐래? 1번 판례 보니까. 응? 일단 셋째 줄에 보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오랫동안 세금 부과를 안 해온 사실이 있어야 돼요. 응? 그치? 객관적으로 오랫동안 세금 부과 안 해온 사실이 존재해야 되죠? 근데 그거 하나만 갖고 행정위원회 세금 부과를 안 하겠다는 묵시적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 두 번째로 뭐가 있어야 돼? 응? 그치? 세금 부과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넷째 줄에 있나요? 행정위원회 세금 부과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이유로 뭐 하는 거야? 응?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사정 때문에 세금 부과를 안 하려고 한다라고 인정할 만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뭔가 인정할 만한 뭐가 있어야 된대. 그죠? 응?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그런 게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두 가지 일단 여기 나타나는 건 두 가지죠. 오랫동안 세금 부과 안 해온 관행이 존재하고 그리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그러니까 행정위원회 세금 부과할 수 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세금 부과를 하지 안 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대. 응?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1번에서 단순히 착오로 오랫동안 세금 부과를 안 해왔다면 그럼 어떻게 돼? 행정기관에게 세금 부과 안 하려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오랫동안 착오가 있어서 세금 부과 안 해왔다가 뒤늦게 세금 부과했더라도 이거는 비과세관행 성립된 게 아니고 세금 부과 조치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거지. 여기 일단 1번에 그러니까 1번에서 이제 말하자면 세 가지 다 얘기한 거야. 하나는 오랫동안 세금 부과를 안 해온 객관적 사실이 있고 두 번째 행정위원회 세금 부과를 했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세 번째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세금을 부과를 안 하겠다는 어떤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이 세 가지가 충족돼야 비과세관행인 게 성립됐다. 그럼에도 세금 부과한 건 신뢰보호에 위반되는 위법한 세금 부과다. 이런 논리가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단순한 착오는 그 요건이 안 되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 2번과 관련해서 밑에 내려가서 아까 했던 거에 3번에 위에 바로 2번 판례 봐봐. 그러니까 밑에서 2번 판례. 이거야. 2번 판례 보면 거기 뭐였대? 무슨 보세 운송 변화 나오는데 하여튼 세금 부과의 근거법이 폐지될 때까지 4년 동안 행정위원 세금 부과를 안 해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4년 동안 알면서도 세금 부과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세금 부과를 안 해왔어요. 그러면 일단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됐죠. 응? 4년 동안 장기간 지속적으로 세금 부과를 안 해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위원회 세금 부과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정기관이 뭐 했대? 수출 확대라는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해서 뭔가 세금 부과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세금 부과를 안 해왔다는 거야. 그게 인정이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아마 우리가 물건에다가 국내 기업이 물건 만드는데 거기다가 국가가 부가가치세라고 뭐가 세금을 물리면 그러면 수출할 때 가격이 그만큼 세금만큼 더 올라가는 거야. 수출 가격이. 그럼 아무래도 수출에 지장이 있겠지? 만약 그 세금이 안 붙으면 그만큼 수출하는 가격이 싸지니까
수출이 늘어나겠지.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뭐 수출을 증대 이런 목표를 위해서 그런 의도 하에서 세금부가 안 해왔다는 게 인정이 된 거야. 그렇다면 세 가지 조건이 다 가져졌으니까 일종의 세금부가 안 하겠다는 묵시적인 비과세 관행이 성립됐다고 볼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몇 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부과한 건 결국 신뢰보 원칙에 위반된 세금부가다. 없던 일로 취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뒤로 가봐요. 그래서 공적인 견해표명에 인정된 사례 5번 밑줄 친 거 뭐야? 이거는 거기 보니까 삼천교육대 얘기가 나와요. 삼천교육대 하면 어느 정권 시대야? 한국사 시간에 배우겠지. 전두환 정권 시대네. 그 전두환 정권 시대에 무지막지하게 그 전두환이 그 쿠데타로 정권 잡고 갑자기 뭐야? 이거 사회를 정화한대. 그래가지고 그 요새 같으면 노숙자들 또 뭐 공원 벤치에서 하여튼 누워 자고 있는 사람 다 잡아가. 몸에 문신 있는 사람 다 잡아가. 그때만 해도 지금이야 문신이 뭐 완전히 자유롭게 했지만 그때는 주로 이제 폭력배들만 주로 문신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문신 있는 자들 다 잡아가. 명확하게 법적 근거도 없이 다 잡아다가 군부대에 막사주로 군부대에 수용하고 두들해가면서 인간 개조시킨대. 그 이름하여 삼천교육대라는 이름하에 무자비한 인권 탄압 조치가 있었어요. 응?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그때 많이 사람들이 많이 죽고 다치고 했어요. 응? 그랬는데 이제 전두환 정권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정권이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 노태우 정부 들어서서 노태우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해서 그때 전두환 정권 시절에 이렇게 억울하게 피해를 본 그 피해자들한테 사과하고, 응? 그 다음에 신고하라고. 신고하면 국가가 이제 법을 만들어서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법 만들어서 보상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야. 이거 신뢰 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분명한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나중에 진짜로 임기 끝날 때까지 법을 안 만들었어요. 피해자 신고까지 다 받아놓고서는 법을 만들어서 보상을 해주는데 법을 안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임기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못 받았어요. 졌어요. 왜? 이유는 그 임기 끝나고 나서 이제 바로 얼마 기간 내에 청구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지났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 대해 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법정한 기간이 지났다 해서 배상은 받지는 못해서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5번, 6번은 내가 이제 제목을 넣었는데 대순 진리회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거기 보니까 자 종교회관 건축을 위한 토지거래 계약 이거 쭉 나오지? 응? 그리고 토지 형질 변경허가 이런 말도 나오고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말들이 나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순진리회라는 종교 단체가 있어. 근데 이 단체가 이때 자기네들의 종교 본거지가 되는 곳을 물색을 하고 있어요. 어디가 딱 이제 마음에 들었냐면 충청부터 충주시 외곽에 거기가 딱 마음에 드는 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충주시 외곽에 이렇게 야산을 끼고, 야산을 끼고 여기는 논인데 이렇게인데 이쪽 지역이 이제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막 종교회관을 짓고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 본거지를 삼으려고 그러는데 일단 여기 다 개인들 땅이야. 다른 사람들 땅. 근데 이 땅을 사서 이제 지으려고 그러는데 여기 논이거든. 이게 농지란 말이야. 농지는 건물을 못 져요. 그럼 이제 건물을 지으려면 이 농지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용도가 바뀌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형질 변경이라 그래. 이거를 시장이 해줘야 되거든. 시장이 이제 건축이 가능한 땅으로 토지의 용도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 신청 들어가면 이제 허가 이렇게 내주는 거야 심사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순지회 측에서 여기 무턱대고 땅을 살 게 아니고 이게 건축이 가능한 땅으로 용도가 변경될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돼. 그래서 시에 찾아갔어. 충주시에. 시에 찾아가서 이제 시총 담당 공무원들 만나가지고 여차저차 설명을 다 했지. 여기 땅에다가 우리가 종교회관을 짓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농지인데 이게 용도 변경은 가능하냐 해줄 수 있냐 이랬더니 공무원들끼리 뭐 부서 공무원들끼리 다 이렇게 의논하더니 된대. 해주겠대.
그리고 해주겠다고 하면서 용도 변경 다 해주겠다. 그리고 여기 종교회가 꼭 지어라. 뭐 이런 말 이런 것까지 하면서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땅을 샀어요. 다 이 땅 주인들한테 샀어. 그러고서는 건축 설계도 의뢰하고 다 준비 착수하고 막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 해서 그러면 신청 들어간 거야. 이제 토지 건축하는 땅으로 용도 변경해 달라고 신청하고 그리고 건축허가 내달라 했더니 거부된 거야. 시장이 최종 거부. 응?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안 되면 안 된다고 처음부터 하지. 그럼 땅 안 샀는데 농지 된다고 해가지고 해서 땅 사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안 된다.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이유. 이제 대순지엘 측에서는 이거 거부한 거는 신뢰보원칙 위반이다. 위법한 거보다. 해가지고 소송을 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시 측의 주장은 두 가지. 첫째, 그거 토지 용도 바꿔주고 하는 거 최종 결정권자가 시장이야. 시장이 언제 약속한 적 있냐? 응? 그 밑에 애들이 했지. 밑에 담당 공무원들이 한 거니까 그 최종 권한자인 시장이 한 게 아니니까 시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 그는 인정 안 돼. 아까 얘기했지. 꼭 최종 권한자인 시장이 약속하는 것만 공적 견해 표명 아니야. 그 밑에 보조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공적 견해 표명인 거야. 응? 그러니까 그건 안 통했어.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기 땅은 농지, 우량 농지다. 우량 농지로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될 공익적 필요가 크다. 그러니까 이건 건물 짓도록 용도 변경 못 해주는 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익적 필요가 크다는 주장을 했어. 근데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 아까 거는 처음에 주장은 인정 안 됐고 두 번째 거 판례가 뭐냐면 거기가 우량 농지로 보존을 해야 할 공익적 필요도 있지만 있다 하더라도 이거 용도 변경이 가능하고 해준다고 약속해놓고 뒤늦게 그 뒤집어서 거부함으로 인해서 대순지리 측이 있게 되는 피해가 훨씬 더 크다. 그러므로 거부한 건 신뢰보호에 위반된 조치다. 이렇게 이제 최종 판결이 나려진 그런 사례였어요. 어쨌든 여기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인정됐다는 거야. 그 다음에 뭐 그 정도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인정 안 된 거. 그러니까 이거는 공적인 견해 표명 인정 안 된 건 이건 국민이 믿고 따랐어도 보호 못 받는 거야. 응? 어떤 게 그래? 1번 사고.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세금 부과할 을 알고 있으면서도 오랫동안 세금 부과 안 해온 게 아니라 세금 부과할 수 있다는 걸 착오로 몰라가지고 오랫동안 세금 부과 안 해왔다 하더라도 그거는 묵시적으로 세금 부과 안 하겠다는 행정기관의 어떤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는 게 있을 수 없던 거라는 거지, 그지? 착오로 이런 거. 네, 두 번째는 뭐야? 2번은 뭐라 그랬어? 국민이 행정기관에 질문을 해왔어. 뭐라고? 굉장히 추상적인 질문을 해왔어. 응? 그래서 행정기관도 그냥 일반론적인 답변을 해줬대. 예를 들면, 나 공무원 되고 싶은데 공무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추상적인 질문 아니야? 그래서 공무원 되려면 어떤 이러이러한 직렬이 있고 이런 직렬이 있으면 이런 과목 공부해서 필기시험 보고 면접시험 보고 그래서 최종 합격자 돼서 배치 이렇게 돼야 됩니다. 뭐 이렇게 그런 설명을 해준 거야. 이거는 당신을 공무원으로 임명해주겠다 약속한 거 아니잖아. 이런 거는 근데 이걸 오해해서 자기는 공무원 임명해주겠다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이 추상적인 질문을 해온 거에 대해서 뭐 제도가 이렇게 돼 있고 법 규정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 있잖아. 이거는 뭔가를 상대방한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오른쪽 올라가니까 4번 잘 나옵니다. 4번을 보니까 자 병무처 담당 부서 담당 공무원에게 쭉 나온 거지. 이건 이제 각색을 좀 해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 이제 그 집안 사정이 좀 복잡한 집안이 있는데 하여튼 뭐 이 군대를 아직 안 간 남자애는 일본에 가 있어. 근데 이 애 아버지가 이제 국내에 있으면서 자기 일본에 가 있는 아들의 병역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병무청을 찾아간 거야. 일단 병무청을 찾아갔는데 누굴 만나야 될지도 모르잖아. 일단 간 거야. 들어가서 현관문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누가 다가와서 어떻게 했어?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 병무청 상담을 좀 하려고. 그럼 거기 앉으세요. 이거 이제 무슨 공무원이 안내해서 그 앞에서 앉았어. 뭐 얘기를 막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 앞에 공무원이
이거 비슷한 옛날 사례가 있는 이제 여러분들 공무원들 업무 처리할 때 과거에 어떤 유사한 사례들 이렇게 모아놓은 편람이라고 있어 업무 편람. 근데 거기를 이렇게 쳐다보니 이게 유사한 사례인데 이게 지금 대개 아드님 같은 경우는 면제 사유네요. 면제. 면제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이제 면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일본에 있는 아들한테 연락을 한 거야. 아들이 이제 입국을 했어. 들어와 있는데 좀 이따 징집영장이 날라온 거야. 응? 그랬더니 말한 거하고 다르지 않느냐 하면서 신뢰보호에 위반된 징집영장 발부다 이래가지고 소송으로 싸운 거야. 근데 판례가 뭐라 그랬어? 담당 부서 담당 공무원에게 정식으로 서면으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민원 봉사 차원에서 민원 팀장이 상담에 응해 안내해 준 거에 불과한 조치일 뿐이다. 이거는 신뢰보호 대상자는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장 징집영장 발부 조치는 위법이 없다. 이렇게 판결한 사례야. 이게 잘 나온다 시험에. 또 잘 나오는 거 있어. 6번. 자, 6번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 위헌 결정 내린 거 있지? 헌법재판소에서 법률 위헌 결정 내린 건 이건 행정기관이 어떤 개인에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서 신뢰보호. 이거는 이제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법률이 이렇게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만 이제 발표한 것뿐이지 뭐 어떤 사람들에게 뭘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없거든. 응? 이거 잘 나옵니다. 시험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응? 꼭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7번도 또 공부해야 돼. 7번은 자 지금은 기획재정부라고 그러지 옛날엔 재정경제부라고 부르죠. 어쨌든 재정경제부에서 기자들한테 보도자료를 쫙 배포했대, 그지? 근데 그 내용이 뭐야? 매달 언제까지? 예를 들면 지금으로 따지면 8월 말까지 법을 개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다. 이러고 발표를 한 거야. 근데 그 법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요새 따지면 집이나 땅을 갖고 있는데 몇 채를 갖고 있다. 요즘으로 이제 바꿔 생각하면 우리가 땅이나 집을 집을 몇 채 갖고 있는 사람 세금 많이 물리잖아. 그리고 이제 팔아도 양도소득세라는 걸 또 많이 물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갖고 있어도 세금 많이 나오고,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와서 저쪽 이래가지고 이제 세금을 낮춰주겠다. 이런 거 이제 얘기 나오잖아. 그러니까 세금을 낮추도록 하는 이제 나중에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팔면 세금을 낮게 매기는 전부 다 훨씬 낮추는 쪽으로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러고 발표를 했다는 거지.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걸 믿어 그걸 봤어. 기사를 봤어. 그러고서는 이제 8월 말까지 이렇게 고친다 그랬으니까 9월이 됐어. 9월이 되니까 이제 바뀌었는 줄 알고 팔은 거야. 법이 바뀌었는 줄 알고. 근데 안 바뀌었으니까 세금 엄청 나오게 된 거야. 이 8월 말까지 바꾼다고 해놓고 왜 안 바꾸질 않아가지고 이렇게 세금 많이 부과받겠느냐고 싸운 거야. 신뢰에 어긋난다. 그런데 바꾸겠다고 이렇게 바꾸겠다는 노력을 하겠다고 발표한 거지. 그때까지 확실하게 바꾼다고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법을 바꾸려면 또 이 재정경제부만 혼자 해가지고 바꿀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부처들 법제처 심사도 거치고 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히 법을 바꾼다는 그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때까지 열심히 바꾸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언급일 뿐이고, 더더군다나 상대방 측도 여러 채 갖고 있는 걸 팔기 전에 뭐를 안 해봤어. 실제로 법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확인 안 해본 잘못도 있다. 이래가지고 하여튼 이건 신뢰보호 위반이 아니라 했어. 그 다음에 9번 판례. 9번 판례는 내가 지금 짜증나는 판례인데 거기 보니까 여기 사업자 등록증 교부하는 거 나오지? 응? 9번에 사업자 등록증을 여러분 우리 여기 마찬가지야. 우리 학원 원장님도 그렇고 여기 식당 주인도 그렇고 다 뭐 해야 돼? 우리가 우리 자영업 이런 거 하잖아. 사업하면 허가는 시장분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는 받지만 세무서장한테 가서 등록을 해야 돼요. 자기 사업한다는 사실을 이게 과세 자료로 삼기 위해서 등록을 하도록 돼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이런 거지. 우리 원장님 가가지고 이제 세무서에 가서 세무장한테 학원 사업한다고 사업자 등록을 했어. 등록증이 나왔어. 근데 등록증이 뭐라고 써 있어? 면세 사업자용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 뭐라고 생각했어? 아, 나는 세금 면세 대상이 되는 사업자구나. 자기 면세 대상이라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수년간 세금을 납부를 안 했어. 그리고 행정기관도 아무 조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면세 대상 자기나 좋아 이러고 했는데 뒤늦게 뭐가 나온 거야? 너 왜 세금 냈어야 되는데 왜 안 냈어? 몇 년 지세금을 한꺼번에 물리고 그동안에 세금 안 냈다고 또 벌 주는 의미로 제재하는 의미로 더 세금을 더 물려요 또. 열받는 거 아니야. 아니 너 세무서장이 면세 대상자라고 면세 사업자라고 그 등록증 내줬잖냐. 그래놓고 세금 누구한테 내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 말이 되냐. 신뢰보호 위반이다. 이렇게 싸웠지. 그런데 판결은 어때? 일반 국민들의 상식하고 우리 일반 그냥 상식선에서 보면 아니 분명히 행정기관이 세무서장이 면세사업자라고 써줬잖아. 그럼 그걸 믿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논리로 판결한 게 아니라 세무서에다가 사업한다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 이 조치에다가 초점을 뒀어. 사업자 등록이란 건 단지 사업한다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끝나는 거고 거기에 무슨 뭐 면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거는 포함이 안 되는 거다. 사업자 등록하는 행위의 성질 가지고 얘기한 다음에 그래서 밑에로 내려오면 거기에 이제 판례를 2개를 들었는데 똑같은 거라. 그러니까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했다 그래도 그 속에 당신 면세해주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이 들어있는 거라고 볼 수가 없대. 응? 밑에도 이제 같은 취지의 판결이라 내가 9번 판례 속에 2개 들어놓은 거지. 응? 좀 열받잖아. 그러면 행정기관이 세무서장이 애초에 면세사업자라는 걸 붙이지 말고 그냥 사업자 등록증을 내줄 일이지. 왜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거기다가 붙여서 내줘놓고 응? 그걸 믿은 국민은 바보가 된 거야. 그죠? 행정기관이 잘못해놓고 나는 이거 찬성할 수 없어. 이러면 계속 행정기관 세무서장이 안 고치고 계속 면세사업자용 등록증이라고 잘못 발급하는 일이 많을 거 아니야. 상대방은 또 자기는 세금 안 내도 되는 줄 알고 오해할 거야. 행정기관 잘못이니까 안 내도 되도록 해줘야 맞지 않겠어? 근데 지금 마음에 안 들어. 응? 그죠? 자, 그 다음에 9번 판례도 9번은 자 어떤 사례냐면 여기 보면 어떤 그 정구장이라고 나오지. 정구가 정확히는 뭔지 모르지만 테니스 비스름한 거지, 그지? 응? 근데 아마 행정기관이 이거 인천시장이 여기 주안역 여기 어디 땅에다가 정구장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발표한 거야. 그런데 A라는 이 업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전국에 소문난 정구장 설치업자야. 전문가야, 전문 업자. 이 업자는 당연히 자기가 이 정구장 설치업자로 선정이 될 거라고 믿고 막 준비하고 기다린 거야. 근데 계획이 바뀌었죠. 정구장 안 짓고 청소년 수련원 짓는 걸로 계획이 변경됐어. 그랬더니 준비하고 기다렸던 업자가 피해를 많이 보게 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뭘 주장해? 나는 정구장 짓는다고 해서 그거 믿고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계획을 바꿔버려서 자기는 많은 피해를 보게 됐다. 자기 피해 물어달래. 응? 이거 물어줘야 되냐 이거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 아니 그러면 여기서 시장이 이 업자한테 너를 정구장 설치업자로 지정한다. 지정해 준 일 있어요? 지정을 해줬다면 달라지지. 지정해 준 일 없어. 그냥 정구장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결정만 발표했지 어떤 업자를 지정을 해준 일이 없어. 그러면 이 업자는 어떻게 한 거야? 당연히 나지. 나밖에 누가 있겠어. 지가 스스로 알아서 예상하고 지가 움직인 거야. 지 책임이지. 지 잘못이지. 그 피해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피해 보상해 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지. 그지? 아무런 업자로 지정해 준다는 약속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비슷한 거 이제 몇 건 보면 알 거야. 다음 페이지가 보면 또 중요한 거 15번 또 잘 나오네. 15번. 응? 자, 폐기물 처리업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 이렇게 나오는 거 있지? 15번. 이거 중요해요. 이번 판례 이거 중요. 자, 폐기물 처리업 사업 적정 통보. 자, 요거는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
폐기물 처리 사업이라는 게 내용이 또 다양한 게 있어. 우리 일반 생활 쓰레기 처리하는 것도 폐기물 처리요. 응? 뭐 이렇게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 쓰레기 처리하는 또 그런 체류업도 있고 폐기물 처리업이 이제 유형이 또 종류가 여러 개 있어. 근데 어쨌든 어떤 사람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자 해. 근데 그러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런 거 이제 어떤 사람이 폐기물 처리 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사업 계획을 먼저 작성을 해야 돼. 사업 계획서를 작성. 그래갖고 이거 행정기관에 제출. 그럼 행정기관이 사업 계획서를 검토해서 여기서 제출하면 검토를 해가지고 당신 사업 계획서 어디다가 어디에 있는 지역에 어느 규모의 어떤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겠다 이런 계획 적정 문제 없다. 적정 통보를 하든가 또는 이게 사업 계획 적정하지 않다. 부적정 통보를 하든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내려요. 응? 그럼 부적정 통보 사업 계획 자체가 부적정하다고 통보받은 자는 뭔가 그 시설 설치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돈을 투자해서 시설 설치할 필요가 없죠. 적정 통보를 받은 자만 이제 뭐한 거야? 사업 계획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받는. 그럼 이제 법이 요구하는 시설을 설치. 그래서 돈을 투자해서 시설 설치해서 법이 요구하는 시설 설치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야? 허가해달라고 신청. 그러면 행정기관은 이제 사업 내용은 다 봤으니까 이제 신청받은 허가 신청받으면 시설 법이 요구하는 시설을 설치했나 요거를 검토한 뒤에 요건 구비됐으면 허가 이렇게 내주는 거야. 그리고 부적정 통보를 받은 자는 아예 시설을 설치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응?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여기 지금 뭐가 내렸다는 거야? 이거 예를 들어서 환경부 장관이 계획서를 검토받고 제출받고 적정 통보를 해줬어. 내용은 뭐냐면 어디 있는 땅에 어떤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겠다 하고 신청을 했는데 환경부 장관이 적정하다고 통보를 했어. 통보를 했는데 그럼 통보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뭐 해야 돼? 이 땅에다가 법이 요구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 근데 시설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사업을 하겠다는 그 지역의 땅이 자연 녹지 지역 뭐 이런 걸로 지정이 돼 있는 땅이야. 이거는 국토부 장관이 이런 걸 지정을 해요. 국토부 장관이 여기는 자연 녹지 지역, 응? 여기는 무슨 지역 이런 걸 다 지정을 해. 자연 녹지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땅이야. 근데 여기는 시설 설치를 못 해요. 그런데 그럼 시설을 설치해야 허가를 신청할 수 있거든. 시설 설치를 해야 되니까 저기한테 신청했지. 국토부 장관한테. 나 이거 환경부 장관한테 여기에다가 이 땅에다가 폐기물 처리 사업 해도 된다고 적정 통보를 받았으니 시설 설치할 수 있게 자연 녹지 지역을 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설치가 가능한 어떤 용도 지역으로 바꿔주세요. 용도 지역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국토부 장관한테. 그랬더니 국토부 장관이 안 돼. 거부를 한 거야. 그래서 이유가 여기는 자연 상태 그대로 보존해야 될 공익적 필요가 큰 데라 안 돼 하고 거부를 했어. 그럼 이 거부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사업계획 적정하다고 통보를 받다는 시설 설치를 못하게 되니까 결국 허가를 못 받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거부한 거 실내보호 위반이다 이러고 싸웠어요. 하지만 뭐래 판결? 야 이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환경부 장관이 적정한지 안 한지 검토하고 이런 거는 이제 폐기물 처리법이 정한 요건에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거 따져서 환경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고 이거 이런 국토를 무슨 지역에서 무슨 지역으로 용도 지역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도 이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란 다른 법률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또 검토해서 하는 거고 이거 소부하는 요건과 권한자가 다르다. 환경부 장관이 적정 통보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그거 반드시 해준다는 공적 견해 표명이 들어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응? 그래서 무진장 잘 나와요. 사업계획 적정 통보 속에 그거 토지 형질 변경은 이제 용도 변경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지? 그 용도 변경 신청하면 그것까지 다 해준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이 들어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거부했더라도 신뢰보호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고. 그 다음에 판례가 많아서